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삼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개발자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메타버스 이런 어떤 그 분야에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어차피 대부분 모든 것들이 게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게임을 기반으로 한 여러 사업 분야 혹은 여러 가지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대한민국에 한번 열풍을 확 불러일으키면서 이쪽 그 교육 분야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연구나 혹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스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한 내용들,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짧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게이미피케이션과 게임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부 자체가 어찌 보면 게임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응용되는 그 콘텐츠들이 게임화된 과정을 거쳐야지 학생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또 그 실제 면대면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게임에 대한 요소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 혹은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 교육 콘텐츠 안에 녹아나야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쪽에서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과 그리고 메타버스 교육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제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 내용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그 교육 대상자들의 성향에 대한 이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게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그 20년 사이에도 그 학생들의 성향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걸 체감해요. 실제로 교실 안에서. 그럼 요즘 들어서 MZ세대라고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러니까 20대 처음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새내기들을 맞이하면서 볼 때 그들이 활용하는 어떤 그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을 보면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바뀌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로 바뀌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학습의 형태, 어떤 컨셉이 바뀌었어요. 철학이. 그래서 이 학습자들은 정보를 지극히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만을 담당하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이었다면, 이미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로 스팀에 런칭되고, 그 런칭된 게임이 20억 이상 벌어들이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 학습 자체,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콘텐츠 생산의 중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사들의 역할도 바뀌는 거죠.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 학습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의 가이드 역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아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이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온라인 교육을 실행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 학과 교수자들은 너무 당황을 많이 했을 거고요. 한 학기는 정말로 패닉 상태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원격 교육을 원래 하시던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 교수자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던 학습 방식을 온라인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강의실을 대신한 온라인 공간 안에서의 강의실을 대신하는 도구들, 기술이죠.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사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뭐 줌을 대체하는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툴이죠. 화상회의 도구를 가지고 학교에서 교실을 대신하는 수업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으나 사실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점으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공간을 초월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굉장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대면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거는 일단 교육에 대한 퍼포먼스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학습 효과에 대해서. 저도 개발 작업을 이 온라인에서 했었는데 학생들 작업품의 퀄리티가 제가 제 느끼기에는 30% 이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습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도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 직접 오지 않으니까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면 교육을 따라가기엔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은 대부분 불만족스럽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편해서 좋고 학교 직접 안 나가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건 있었어요.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포토샵에서 어떤 기능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이게 가능해서 이건 아주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느끼는 여러 가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첫 학기 때 줌으로 수업을 하고 그 두 번째 학기부터는 바로 그 다른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였냐면 이게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카메라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실제 그 대면에서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도 온라인 강의는 평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 약간의 스타성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에서 누구나 다 스타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정말로 취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한 2~3배 이상 더 소모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 저를 응시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되묻게 돼요. 알아들었니? 알아들었니? 이렇게.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는 알거든요. 눈빛을 보면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는 그게 어려웠죠. 그리고
구성원 간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비언어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팀 활동, 팀별 활동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작 활동 이런 거는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 효과 측정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컨 스크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카메라 옆에 다른 스크린을 띄워놓고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습 효과는 전혀 오르지 않는, 측정이 안 돼요. 그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수업에 참여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바로 제가 한 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거는 화상회의 툴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에 그나마 가장 좀 편리하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것이었고요. 게더타운을 아주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을 그냥 영상을 녹화를 뜬 거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게더타운이 그나마 화상회의 툴에서 조금 더 발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게임의 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줌 피로도라든지 혹은 그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한 그런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줌으로 시작했었던 교육보다 훨씬 더 개선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게더타운도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게더타운으로 수업하는 걸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에 있어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사업에 참여를 좀 했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였냐면,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외하고 다른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네, 이거는 제가 그 파일 수업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대중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 그러니까 퍼블릭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B2C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실제로 써보니 교육에는 잘 안 맞는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 교실 안에서 30명 정도 한 클래스 수용이 불가능해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강연을 하고 뭐 20명, 30명 듣기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상호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터랙션까지 수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최대 동시 접속 인원 한 채널당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부족해요. 네이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근데 16명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수업에서 요즘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인원수가 좀 줄긴 했지만 맥스 30명 정도를 한 클래스라고 예상을 하면 그 클래스를 열 수가 없는 거죠. 대학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도를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슈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교육의 본질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향대학교는 입학식을 했죠. 근데 입학식이 이벤트이지 사실 그게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건국대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축제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여러 일종의 이벤트이지 실제 교실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는 몇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명적인 이유들이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접속해서 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첫 번째로 세계 최초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조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기술적인 기반은 그냥 MMORPG잖아요. MMORPG에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MMORPG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30억 이상 이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정도 자금을 투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학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숭실대학교에서도 한번 우리가 원하는 정말 교육에 포커싱된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보자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메타버스 스쿨이라는 거를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럴 환경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개발사하고 같이 R&D 형태로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그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B2C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근데 B2B 형태로 가야 되려면 결국 어떤 특정한 기능에 포커싱 되어서 그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말해서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자들, 학교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해주지 않으면 사실 좀 이상적인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진정한 메타버스 학교, 메타버스 대학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그 사례로 이제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에 클래스를 테스트베드 형태로 좀 열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뭐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용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오늘 그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구조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좀 그러니까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어야지만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를 띨 수 있다. 왜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디바이스, OS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아이폰을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안드로이드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PC, 노트북, 랩탑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 및 학습자들이 모두 콘텐츠의 생성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저작 도구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선생님들이 이전에 그 겟어타운으로 막 수업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워하신 부분들이 뭐였냐면 나는 내 수업에서 내 교환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그러려면 결국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일종의 개발자 레벨의 그 능력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쓸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인 것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어떤 저작 도구를 제공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초개인화 기술을 적용한 학사 운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 앞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기술적인 것과 어찌 보면 일종의 맞물린다고 볼 수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사 운영이나 학생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든 처리들이 인공지능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패턴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의 패턴화도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기술로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e스포츠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수들의 어떤 생체 신호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뭐 시선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온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눈 깜빡이는 속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선수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쫙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 대상한 가능군과 비교했을 때에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이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학교 안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의 학습 패턴은 굉장히 다르죠. 특히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은 초반에 한 5분, 10분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시간이 넘어갈수록 집중도가 흐려지는 아이가 있는 반면 반대인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이 50분간 혹은 40분간 준비된 학습 콘텐츠를 접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습 효과 측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보이스 챗뿐만이 아니라 감정 표현, 그다음에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돼 있던 감정 표현을 위한 몇 가지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이모티콘, 표정 이런 걸로만 다 해결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형성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도 있게 수업을 끌고 가기 위한 게임화 작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게임화 작업을 위한 도구는 잘 마련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수업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과 교정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한다. 그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랬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뭔가를 찾아내면 그 학생한테 또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몇 가지 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구조적으로 그냥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학교에서 제가 말하는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은 실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LMS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돼요. 안에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안 쓸 거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성 있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장성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출석부터 학사 행정 이런 거를 별도로 그러니까 중복되게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쓰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바타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습자 개인 공간을 꾸미는 것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맨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건 뭐 조금 더 진보되었을 때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교수님들이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그러니까 메타버스 콘텐츠의 저작권, IP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민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 작품 혹은 수업 시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학생들이 만들었지만 그게 지금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디지털 아트 작품 하나를 NFT화해서 이걸 팔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의 작품을 그렇게 게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들을 저작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숭실대에서 이런 걸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MOU부터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학생들 콘텐츠를 가상자산화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뭐 그런 MOU를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형태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좀 녹아나면 이제 쓸만한 그런 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컨셉을 좀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기술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바뀌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의 본질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기술에 몰입되어서 함몰되어서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무손 실험을 끝내고 그렇다면 헨릭의 사이버 심리학 실험실로 향해 소리가 좀 크긴 한데요. 한층 더 신기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혹은 가상 공간 안에서의 친절한 유럽 과학자인 학습이 비윤이 과연 가상현실 고글을 대면에서 씌워줬죠. 하는 학습을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대한 고글을 통해 의문점들을 갖는 역진대 분들이 굉장히 작은 많다고 생각이 인형의 됩니다. 일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와 늘 인형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그런 실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인지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사람의 뇌가 속는다. What do you feel? 생각보다 사람의 뇌는 잘 속는다. 마치 우리가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 가서 Really being a child. 경사가 분명히 경사가 아래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는 저거는 거꾸로 올라가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인형의 경험하는 몸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바깥 활동들, 세상도 그런 경험들이 이게 그냥 가짜 경험이야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였습니다. 진짜 경험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은 와 있다. 두뇌가 착각을 일으켜 그래서 뇌가 작은 뇌를 인형이 속일 됐다고 수 있기 느낀 때문에 가상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학습이 아주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의 방식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